자 일단 저 이 양측의 완전한 갈등 이 해소 문제, 이 봉합이 아니라 해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기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털고 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얘기고 박 기자는 내가 좀 알아보니 잘못했습니다.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이 이러이러에 대해서 몰카 공장 요렇게 받았고 백은 지금 어디 있으며 그 부분이 유감이고 요 정도 입장 표명에서 끝날 것 같다.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일부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 대통령이 오케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다만 이 친년 기자회견은 아니고 이제 일부 네, 매체 뭐 같이. KBS나 네, 이런 데 네. 얘기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질문이 나왔을 때 네. 유감이다 정도 네. 잘못한 건 없지만 넘어간 게 유감이다 정도로 입장 표명을 하면 더군다나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까지 가면 일단 요거는 멘트가 성립이 돼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이 디올백을 여사가 받는 걸 다 봤잖아요. 예. 물론 안 본 국민도 일부 있겠지만 다 봤단 말이에요. 이걸 유감 표명을 납득을 할 거냐 문제가 남고 야당이 이걸 인정하느냐 더 크게는 국민들이 이걸 안 인정하느냐. 사과도 아니고 유감 표명. 수사받아라는 얘기가 죽을 거냐? 일부 줄 수는 있겠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갈까? 이 문제는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기자 말씀한 대로 대통령실이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모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천 문제 남아 있잖아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가까운 용산 출신들이 사실은 대부분 강남, 영남 이렇게 좀 좋은 지역을 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제 공관위원회에서 뭐 저 공천 기준, 전략 공천 기준에 따라 마련을 했다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관건 아니에요? 이 기자?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자, 그렇죠. 이제 이번 문제는 아마도 이제 일단 양쪽 다 최대한 수면 아래로 두려고 하겠죠. 예. 뭐 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쟁을 통해서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양쪽의 의견 충분히 전달됐을 테고 그래서 이제 수면 아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공천 갈등이 어떻게 보면 2차 충돌이 있다면 아마 2차 충돌의 가장 핵심 원인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김경률 비대위원을 실제 마포구에 전략 공천할 것이냐. 그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장차관 중에서 이제 총선에 차출한 인사들의 공천 문제를 두고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뭐 총선도 보고 대선도 봤지만 오히려 대선은 취재가 어렵지 않습니다. 대선 주자라는 건 사실상 눈에 보이는 거고 지역구가 하나야. 그렇지. 지역구가 전국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선이 힘든 건 딱 하나입니다. 한 6개월 이상을 기획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계속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취재는 그게 힘든 건데 총선 취재가 힘든 건 뭐냐면 총선 취재가 훨씬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총선은 수백 명이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한두 명의 싸움이 아니라 수백 명이 자신의 정치적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이 공천 관리를 한다는 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아마 충돌의 가장 원인이 될 텐데 이것을 관리하려면 정말 그 사전에 그러니까 지금 갈등을 봉합하는 게 단순히 이 여사 백 문제가 아니라 이 공천 내에서 벌어질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로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나중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저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 중에서 좋은 지역에 가려고 하는 몇 명 인사들 있잖아요. 아마 저나 이 기자나 박 기자나 비슷한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공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게 이제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슈 같은데요. 요거 우리 좀 잔인한다고 그래야 되나? 좀 한데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득실 좀 따져보죠.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쉽게 구부리는 스타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총선을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는 있으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고 해결책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해결책과 우려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충돌에서 득실을 따져보면 어때요? 지금 오늘까지만 놓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완승이죠. 완승? 고개는 90도로 숙였지만 이거는 이제 패자에 대한 예우인 거고 완승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봉합은 됐지만 일정 정도 레임덕 분위기도 있습니다.
레임덕이라고 규정하기는 제가 좀 그렇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이제 만 2년도 안 되는 대통령의 권위가 가장 측근이라고 믿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부터 깨졌어요. 더군다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입니다. 빠르게 더군다나 연판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라진 연판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눈치를 보는 게 전 국민에게 드러났습니다. 그 얘기는 치윤 핵심인 이용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 단체 방향의 의견을 표명했으나 그렇죠. 동조하는 친윤 의원이 그리 많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 쫓아내자고 할 때 48명이 동의했거든요. 이번에 1명이가 동의했어요. 대통령의 힘이 빠진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위가 사라들죠. 자, 그러면 현재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세인데 대통령이 그러면 아유 내가 졌다. 너 잘해. 자식 부럽다. 그러겠어요? 부글부글 안에 끊겠죠. 3년이나 남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틈만 보이면 아마 크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틈을 안 보여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마포울 공천 문제에서도 사실은 그건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 그 자리에서 김경률 비대위원 손을 들어줬잖아요. 이런 실수들이 정치 초보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틈이 조금만 나오면 아마 매섭게 파고들 겁니다. 용산에서. 총선 전까지? 총선 전에는 총선에 이겨야 되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서 상당 부분 벗어났다 이제. 저는 뭐 인지상정상 이건 따로 뭐 정치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상정상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이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요 득실. 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잃은 게 더 많고 한동훈 위원장이 얻은 게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대통령의 당내 그립감이 예전 같지 않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고. 자,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정치적 아킬레스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는 그 꼬리표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얘기하는 아바타론. 그렇죠. 만약에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대선을 바로 생각한다고 대선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예전에 정권 재창출이 3번 있었습니다. 다 보시면 알지만 노태우에서 김영삼, 김대중에서 노무현, 박근혜에서 이명박 이렇게 3번 있었는데 다 차별화했네. 차별화 정도가 전혀 다른 세력입니다. 양쪽은 전혀 다른 세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세력이 정권 재창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세력이 재창출을 하는 겁니다. 여권 내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진짜 정권 재창출을 꿈꾼다면 지금 황태자라는 꼬리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총선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총선의 결과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지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당연히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다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결국 국민이 판단할 테니까요. 반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뭐 민주당은 지금 약속 대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짜고 친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이 건 거는 자신의 권력 주도권입니다. 세상에 어느 권력이 권력 주도권을 놓고 도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겪으면서 당내에 대통령 세력이 약화됐다는 거를 모든 국민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실이 큰 건 사실인데 반대로 이걸 통해서 오히려 수평적 당청 관계를 더 본인의 의지를 더 강하게 내비치고 경선에서의 공정성을 더 실질적으로 담보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개혁, 공천개혁에 본인이 이바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분위기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전 지금 당장의 득실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득실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론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지금 민주당과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건 약속대련이라고 하잖아요. 상황을 정말 그렇게 본다면 아쉬운 거고 저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는 먼저 이준석 대표가 자꾸 약속되는 얘기하는 거.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고개를 쳐들었다면 본인과 이미지가 겹칩니다. 지분을 뺏기게 돼요. 3당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한동훈도 대통령에게 고개를 들었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약속대론으로 규정하고 싶은 거고 민주당의 경우도 만약에 약속대론이 아니라면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라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선거로 가면서 네. 정권 심판론이 줄어듭니다. 아바토론을 못 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 대련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네. 저는 늘 나쁜 일 있을 때 상황은 객관적으로 또는 좀 더 비관적으로 봐야 좋은 솔루션이 나옵니다. 약속 대련이라고만 우겨서는 민주당이 여기에서 좋은 선거 전략을 펼 수가 없어요. 네. 현 상황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지금 청취자분들 반응이 박경희님 진짜 재밌어요. 이 코너는 두 분 말씀은 거릴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빨려 들어가요. 2860님. 와우, 인사이트를 가진 분들이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니 너무 재밌어요. 초집중됩니다. 정재훈님. 진심 이런 평론이 있어야 된다. 이경희님 문자는 또 박제해놨다가 내일 저 소개 또 해드려야 되겠다. 여의도 타짜 위협인데요. 이 코너가 더 인기 있을 듯. 여의도 타짜라고 저 장성철 소장하고 김상일 평론가하고 윤태곤 실장이 하는 예, 시그니처 코너가 있는데 그거를 이 코너가 엎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요 얘기는 이제 내일 여의도 타짜 시간 할게요. 여기 몇 분은 커피 쿠폰이라도 좀 드리고. 그렇겠습니다. 박경희님, 2860님, 정지현님, 이경희님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뉴스 DMZ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